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죠. 고전시가 여섯 번째 교재 54페이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작품은 정철의 3인곡이 고전시가 여섯 번째에 수록되어 있고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아마 1시간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길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가는데 이게 좀 자세히 해야 돼요. 3인곡은. 이유가 있는 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철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의 작품이 지금 수능의 역사를 쭉 봤을 때요. 무려 13번 나왔습니다. 사실 수능도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19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대략 이제 한 26, 7쯤 청장년이 됐네요. 수능도 어느덧. 근데 그 긴 역사 속에서요, 모의평가까지 포함했을 때, 이 한 사람의 작품이 무려 13번이나 모평이나 수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빈도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학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한 사람의 작품이 이만큼 나왔다는 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EBS 교재에 있는 3인곡은 사실 이미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98년도 수능에 나왔었고요. 2006년도 9월 모의평가,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13년 6월 모의평가, 이렇게 총 3번 출제가 됐습니다. 3인곡이 그래서 안 나온 지 좀 됐죠. 13년 6모 이후로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에 또 전문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연계되면 이건 대박이겠죠. 연계되길 저도 좀 바라긴 해요. 올해 모의평가나 본수에서 한 번쯤은 나와줄 때가 됐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제 예측이 맞을 리가 없겠죠.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요, 갑자기. 자, 그 다음 이분 작품이요. 3인곡만 있는 게 아니라 이 3인곡의 속편인 송민곡이라는 작품도 2번 나왔습니다. 2006년, 2009년 전국연합까지. 송민곡도 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관동별곡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배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교과서에서. 자, 관동별곡도 총 3번 나왔습니다. 99년 수능, 2010년 육모, 그리고 2015학년도, 그러니까 2014년 시행이겠죠. 그때 수능에 출제가 됐었고, 성산별곡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도 총 3번 지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요, 이제 평시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장진주사라고 불리는 사설시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총 13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서두에 이렇게 약간 좀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강의를 좀 잘 들어달라는 뜻이고요. 좀 많이 이렇게 별표 체크해 두세요. 이 작품은 분명히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요. 올해 여러분들 지금 중간기말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도 어쨌든 진도 나가는 부분에 포함이 되잖아요. 3인곡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꽤 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 25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천천히 다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건 진도가 조금 더디게 나갈 것 같긴 한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 앞에 4줄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부터 볼게요. 현대어로 일단 간단하게 좀 옮겨놓고 보는데 현대어 옮기는 건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거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어, 그리고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몸 삼기실제 님을조차 삼기시니, 삼기시다 어휘풀이에 나와 있죠. 생겨나다예요. 즉,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조차 삼기다,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그 다음 한생연분임의 한알 모를 일이런가. 한생, 한평생 연분, 인연임을 한알 모를 일, 하늘이 모를 일이더냐. 즉 나하고 님은 한평생 인연임을
하늘이 모르진 않는다. 우리는 하늘이 점지한 인연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이 계시니 자,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니 여기에서 이 하나라는 말을요 진짜로 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직이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니 그 다음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때가 노여는 어휘풀이 보시면 그대로 넣으면 돼요. 비교할 때가 전혀 없구나. 자 이렇게 앞에 지금 여기 네 줄까지 보시면요 님과 나의 인연 그리고 나하고 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철은 누구냐? 정치인이거든요. 선조 때 정치인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선시대 선조당 때의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었고요. 그 선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등장하기도 해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관직에 나가 있는 양반이 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결론부터 정리하면요. 이 작품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 작품이 겉으로는 저기 연인 관계 이야기의 겉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못 잊고 그리워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이게 임금하고 신하의 관계를 연인 관계에 비유해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문학적 가치가 사실 더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그것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표현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조선 시대이지만요 후대 이제 서포 김만중도 그래서 송강정철의 작품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현재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 겉으로 보면 쭉 읽었을 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비유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작품에서 임금 님이고요 신하는 바로 화자 다른 말로는 작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을요 따로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도 불러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주 자신의 주인을 그리워하는 즉 신하가 임금을 뭔가 그리워하는 노래다.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게 진짜 무슨 뭐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그리워하고 어우 닭살돋아 이게 아니라요. 그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함없는 충성을 이렇게 뭐 연인관계에 비유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요 네 줄을 따로 떼서 서사의 첫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묶어서 서사의 첫 번째 부분 바로 님과의 인연과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평생에부터 한 8줄 정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생에 원하여대 한대 맺어 하였더니 평생에 원하는데 함된 여자 함께 살아가자 하였더니 자,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고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왜 따로 두고인데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야 무슨 일로 따로 떨어져 그리워하고 있는가 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그더디 어디하야 하계에 내려오니 그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왔느냐. 여기서 하계는 속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인관계는 연인관계인데 아마 천상계에 있는 연인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거고요.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올적이 빗은 머리 허트러니 3년 1쇠. 자, 내려올 적이 하계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올 적이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가 3년이구나.
연지분이 있네만한 누를 위하여 고의할고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정할까?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자, 마음에 맺힌 서름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짓는 건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로구나. 네, 님을 그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님과 살려고 했는데 늙어서 따로 떨어져 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이 속세에 와서 머리도 헝클어지고 연지분이 있어도 이제 꾸밀 일도 없고 마음엔 서름만 있고 그러니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라는 건 분명히 확 드러나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이제 광안전,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광안전은 당연히 이제 님이 계시는 곳 혹은 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곳이죠. 근데 아까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비유한 거다. 자, 그럼 이걸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님을 모시고 올랐던 광안전이란 님이 계시는 곳 한양, 즉 궁궐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임금과 함께 이렇게 정사도 논하고 나란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어찌해서 하계에 와버린 거예요. 속세에 내려왔다.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궁궐은 아니고 지금 화자는 어디 있을까? 이게 유배지입니다. 이 작품이 사실 이 송강정철 이 분께서 유배 와서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계라는 건 바로 유배지를 이야기하고요. 옆에 창평이라고 돼 있죠. 유배지 창평. 저게 이제 실제 지명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이에요.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상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그리고 창평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지분이란 단어가 툭 튀어나옴으로써요. 이게 뭐 송강정철이 자기 자신과 임금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작품만을 놓고 딱 봤을 땐 이 작품의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주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유했다라고 보는 거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렇게 어떤 여자가 자기의 님을 그리워하는 형태로 비유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나타낸 작품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로 이제 연지분, 그래서 화자는 여성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클어진 지가 3년이고요. 누굴 위해 곱게 단정할까? 네, 머리 헝클어진 것도 냅뒀고 연지분이 있어도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왜 그럴까? 이해되셨을 겁니다. 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뭐 꾸밀 이유가 없겠죠. 예. 뭐 누가 이거 봐주는 사람이 있어 예쁘게 꾸미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예. 아마도 여러분들의 지금 삶도 그쵸. 뭐 열심히 그렇게 꾸미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죠. 좀 답답하시죠? 집하고 독서실만 왔다 갔다 하거나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실 텐데요. 답답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뭐 그런 사람이 학교에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다시 와서요. 자, 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꾸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진난이 한숨이고 진난이 눈물이다. 뭐뭐 하나니 뭐뭐 하오. 대꾸법이죠. 구절 대응. 자, 이걸 가지고 정서를 표현했어요.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는 한숨과 눈물입니다. 왜 그럼 한숨 짓고 눈물을 떨어뜨릴까? 그리우니까요. 즉 여기까지가 서사의 두 번째인데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님 떨어져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자, 그 다음 또 한 4줄만 또 떼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 시름은 또 끝이 없어요. 인생은 뭔가 이렇게 딱 제한이 있죠. 뭐 무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끝나는 인생인데 시름은 끝이 없어요. 님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아마 시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와중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무심한 세월은 또 쭉 흘러갑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세월은 잘 가요. 자, 염랑이 때를 날아 가난다 고태오니. 염랑은 어이풀이 보시면 저기 이제 계절의 순환, 더위와 서늘함이죠. 즉 더위와 서늘함이 때를 날아 지나가듯 다시 와요. 더웠다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그러니까 계절의 순환인 거고. 자, 그 다음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할시자. 자,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느낄 일도 참 많구나.
이렇게 풀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름 아까도 잠깐 언급 이야기했지만 바로 님과의 이별로 인한 시름입니다.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걸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네 줄만 따로 떼서 서사의 세 번째. 참 세월은 무성하게 또 흘러가고 있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더위와 서늘함이 지나가듯 다시 오고 그 가운데 느낄 일이 많다고 했죠. 즉 계절의 순환 속에서 이 화자가 느끼는 게 많다는 건데, 자 바로 이제 이 다음 부분부터 계절의 순환에 의해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지는데요. 자, 우리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봄 부분까지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다음 이제 본사의 봄 이야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풍이 건듯 불어부터 해서요.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하기 싫고 7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사의 첫 번째, 즉 봄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또 현대어로 쭉 옮겨놓고 보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셔를 해텨내니, 자, 봄바람, 동풍은 봄바람이에요. 즉 봄바람이 문득 불어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의 심근 매화 두세 가지 피어셔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가뜩이나 냉담, 날이 춥다, 쌀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날이 쌀쌀한데 암향, 이 그윽한 향기는 또 무슨 일인가. 자,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채니, 자 거기 벼맡에는 어휘풀이 보시면 베갯머리라고 나오죠. 즉 황혼의 달, 해질 무렵 그 달이 조차 따라와서 벼맡에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느끼다는 흐느껴 울다예요. 그러니까 흐느껴 우는 듯 반기는 듯하니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내 베갯머리에 비치는데 달빛이 비치는데 그 달빛이 꼭 님처럼 느껴졌다.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죠.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근데 매화 앞에 나왔었잖아요.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고 암향, 그윽한 향기까지 나는 이 매화를 님한테 보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님께서 너를 보고 어떻다 생각하실까. 예, 여기까지가 이제 본 부분입니다. 예, 매화가 주된 소재로 나왔죠. 지금 매화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매화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동풍, 네, 봄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계절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돼서 이 부분이 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매화가 두 번 등장을 했어요. 창밖에 심은 매화, 그리고 그 매화를 님한테 보내겠다는 건데, 그럼 일단 당연히 님한테 보내는 매화이니 화자의 분신, 그리고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는 대상,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일단 매화의 존재, 매화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화자의 분신이다,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다. 그런데 뭐 위에 매화나 밑에 매화 같아요. 예, 서로 제가 따로따로 지금 표시했지만 그냥 같은 매화라고 묶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매화라는 게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조나 절이 절개를 상징을 해요. 매화는 그 조선시대 때 보통 이 절개 상징하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매화, 소나무, 대나무 이런 애들, 국화도 있죠. 근데 얘네 공통점이요, 이게 추운 겨울과 이 추위를 이겨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매화가 봄에 피는 꽃인데 가장 이른 봄에 피어요. 매화는 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 핍니다. 근데 우린 2월 하면 되게 춥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력 2월에 입춘도 있어요. 절기상 봄이 왔다라고. 그러니까 봄은, 초봄은 되게 추워요. 근데 이제 매화를 보고 우리가 봄이 왔구나.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그래서 매화를 보면서 이 추운 겨울을 뚫고 피는 꽃, 그래서 지조나 절이 절개, 시련에 굴하지 않는 녀석,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묶어서 보셔야 돼요. 이 작품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연인 관계에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봄이니까 매화 써야지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 작가 본인의 어떤 충성심을 매화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임금님, 저는 이 매화처럼 지조와 절이와 절개가 있습니다. 절대 임금님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를 매화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이냐, 이것도 이제 다시 매화를 가지고 다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날도 추운데 이 두세 가지 핀 매화의 향기가 막 나요. 그럼 이 향기 역시나 결국 우리가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냉담하죠. 추워요. 시련이 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충성심은 안 바뀌어요. 누가? 이 작품의 작가. 자기의 이 마음을 마치 연인관계,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이 예쁜 매화 보고 이거 님한테 보내줘야지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 임금님 저의 충성심은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 매화 같은 사람이에요. 저 쉽게 그렇게 변절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의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이제 달이 쫓아와서 베갯머리 비치고 그걸 님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은 그래서 임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본사 첫 번째고요. 그래서 춘이라고도 합니다. 춘사라고도 해요. 봄 이야기. 자, 이 봄 이야기의 핵심 소재는 매화였고요. 내용상으로는 님에게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한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작가의 상황에 맞춰 본다면 임금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알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벌써 20분 정도 시간 지났죠. 제 강의는 절대 25분 내외에서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작품이 길어서 이 뒤로 이어하는 건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더 이상 이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체크해 두시고 다음 시간 7차시 이 다음 시간에요. 이제 봄 이야기 뒤 이어서 이제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 1시간 만에 다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앞으로 2시간 더 이야기해야 문제까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인국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6번째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